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도시화와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자 금융과 시진핑의 도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이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림자 금융이란 게 뭘까요? 제가 맥마은의 비제 만리장성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첫째는 중국이 시장 경제가 절대 아니구나 하는 점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투자에 의존적이라는 점,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개인들의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보다는 은행 예금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2009년부터 엄청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WMP, Wealth Management Product, 번역하면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자산관리 상품은요, 예금 비스무리한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중국 은행 이자가 1%에서 3%대인데요. 신흥국 치고는 굉장히 낮죠. 다 중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을 독점하는 국영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에겐 은행 문턱이 높죠. 앞서 중국은 왜 그렇게 부채가 많은가라는 영상에서 은행 시스템을 국영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자금이 필요한 민간기업이나 기타 수요를 위한 제2의 대출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은 은행 예금 이자보다 WMP의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이 그래프는 자산관리 상품의 발행 총액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자산관리 상품의 발행 총액이 1조 9천억 위안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29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30조 위안이 넘었죠. 지금은 중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최고치를 기록할 때는 은행 예금의 20%에 맞먹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자산관리 상품 같은 생소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정의하면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것 같은 세심하고 신중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비은행 신용 대출을 말합니다. 즉 은행 시스템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용 팽창이죠. 자산관리 상품의 발행 주체는요. 은행, 투신, 보험, 증권, P2P 등 다양합니다. 이 회사들이 전통적인 은행 대출에 대한 성격의 신용 창출 기관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그림자 금융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산관리 상품으로 조달한 돈은요, 주로 은행과 민간기업에 대출됩니다. 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혁명적인 측면이 있어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기업에게 자금 공급자가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국영기업이 은행을 독점하니까. 민간기업을 위한 대안적인 금융.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권이 하는 대출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자산관리 상품에 재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남잖아요. 이거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장사네? 이런 걸 재정거래라고 하죠. 은행 입장에서도 원래 전통적인 대출에서는 규제를 받을 것도 대충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서 규제를 뭉개고 대출량을 더 늘릴 수 있죠. 결국 전체 신용을 팽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과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 다이아몬드, 와인, 주식, 원자재, 외환, 부동산 등 돈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 비대해지게 된 것일까요? 2009년 말 중국 당국이 은행에 신용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터라 그러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은 계속 대출해달라고 은행에게 압력을 가했고요. 은행들이 찾은 해결책이 바로 그림자 금융이었죠. 일종의 우회로입니다. 사실상 대출인데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는 투자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요. 대출 한도나 자본 요건, 악성 대출 조항 같은 규제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최대한 불투명하게 그림자 금융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요. 중국의 신용 팽창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맨 아래 것이 대출이고요. 위에
이것은 파란색은 채권, 맨 위에 것이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싶죠. 다른 빚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불투명해서 정확한 규모도 모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림자 금융 같은 불투명하고 통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사시에 베이징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림자 금융이 금융위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신탁회사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투자공사나 민간기업에 재대출해주는 구조입니다. 개인들도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서 이러한 대출 경로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악화되어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게 되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규제를 아주 강하게 옥죄게 되면은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금 회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금 회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디폴터가 일어나면 신용경색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충격파가 제도권 은행 대출에도 전염되어서 총체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심각하게 여긴 중국 정부가 최근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2013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규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그림자 금융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고 전체 대출에서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림자 금융의 총액이 2017년에 피크를 치고 조금 감소한 상태이죠. 그리고 사회 총융자 내에서의 비중도 과거에 거의 20%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13%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총융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대출을 전부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규모가 워낙 크고 불투명해서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상해 증시가 박살나니까 시진핑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그림자 금융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림자 금융이 투자된 자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주로 채권과 MMF가 많죠. 그리고 뭐 어음이라든지 외환, 원자재가 아주 조금 있고요. 맨 밑에 남색이 주식이에요. 전체 자산 중에 3% 정도에 불과하죠. 이제 이 남색 부분, 즉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중국 정부가 도박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고 금융위기의 방아쇠 또는 증폭기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투입해서 증시를 방어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어마무시한 통화 증발 정책을 펼쳤잖아요. 돈을 막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인쇄기를 막 돌려?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렇게 인쇄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연준이 국채와 여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시중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였으니까 더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막 사가지고 정말 채권이 씨가 마르도록 사들이면은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렇게는 안 했지만 지준율이라는 것을 꾸준히 인하함으로써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준율이라는 것은요, 지급 준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는 돈의 비율입니다. 지준율을 높이면 돈을 더 많이 예치해야 하니까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대로 통화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급 준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2013년도에는 19%가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14%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5%가 떨어진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위에 빨간색이 지준율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렇게 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주로 지준율을 사용하는데요. 금리는 이미 낮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점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중국은 지준율이 내리고 있죠. 일종의 통화정책의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의 위안화가 갑자기 폭락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달러 위안화 환율인데요. 현재 환율이 많이 올라서
1달러 7위안 가까이 되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요,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아직 큰 위험 징후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야지 부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은 이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뚫고 올라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경착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꾸준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중국에는 현재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은행들은 계속 대출을 내주고 있지만 이 대출은 예전만큼 경제 성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많은 돈이 생산과 무관한 용도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 버블이죠. 돈 뭉치가 부동산에 몰리면 부동산 거품, 증시에 몰리면 2015년 같은 증시 버블, 와인이나 중국의 전통술인 백주 가격이 폭등하고 미술품 가격도 오르고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는 틈새 시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부동산이 중국인들 때문에 폭등하고요. 제주도 땅값도 오르고 2017년에는 중국 돈이 비트코인에 몰려서 한국의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블을 만듭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이런 현상을 현실을 버리고 공허를 좇는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점차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전의 미국 시스템과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산관리 상품에 의존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리만 사태같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확대된 엄청난 액수의 신용이 곧바로 경색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시스템을 구할 것이라는 신뢰가 여전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금리를 내리거나 화폐를 찍어내는데 국한되지 않고 국가 권력을 훨씬 광범위하게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상해정시가 붕괴되었을 때요. 이때 이제 당국이 대형 국영기업들을 동원해서 막대한 양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그걸 국가대표라고 부르죠. 1조 5천억 위안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 상해정시를 보면 처참하죠.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통제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점점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결국에는 당국이 아무리 전력을 기울여도 붕괴 물결을 막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인 그림자 금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구조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와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까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영상이 제작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두 개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은 다음번에 제가 좀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재 책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